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뭐 장동혁 대표 또 윤리위 징계 소집 가지고 뭐 지들이 격앙됐니 어쩌니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한기호가 이 한기호 의원이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고 국회의원도 많이 했고 장군 출신인데 막 장동혁 대표 반말로 욕하는 댓글들 SNS에 엄청 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나를 징계 회부하라면서 반발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어느 정당이 무소속 도와준 사람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답니까? 목회의님, 이런 당내 움직임, 당원들이 더 들고 일어나고 당원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해서 당원들의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화나시면 할 수 있는 일 당원 가입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000원이면 남은 여생에 평생 해도 100만 원 넘기기 힘들어요. 예,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이다. 당을 바꾸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을 바꿔서 나라 바꾸는 일에 그만한 돈이면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입하시고 당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책임당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당원으로서 계속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기호 같은 자가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당원을 무시한다.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한기호를 도대체 누가 이 배지 권력을 줬는지에 대해서 한기호는 아무 생각이 없다. 당에서 공천한다는 것이 당원들이 모아준 힘으로써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자기가 그걸 자기 첨부로 받은 그런 권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당원들을 아주 그냥 하층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구태고 그런 정치인들이 쇄신 대상입니다. 이 사람 지금 SNS에서 하는 말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한테 막말하는 거는 무슨 뭐 기본이고 당원들하고도 막말하고 싸워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당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그들끼리 줄 서주겠다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무슨 이게 훈자인 것처럼 난리예요. 네. 징계받을 순서를 지그들이 아예 줄을 서주겠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막상 당원권 정지돼서 총선 못 나오게 되면 완전 이 사람들 얼굴색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줄 서라. 너네 줄 서는 대로 해줄게. 요 이야기 하나만 짚어볼게요. 근데 이제 줄 서는데 그 우재준이 슬쩍 싹 빠지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고. 부산 가고 치킨 먹은 사람들 하라고. 네. 나는 올림픽 공원 너무 좋아. 갑자기. 올림픽 공원 최고야. 근데 한교는 제가 우리 군의 원로 선배님들 오랫동안 이렇게 가끔 인사도 드리고 모임에 가끔 불러서 이제 나가서 이제 좀 그런데 그 한교 얘기가 재선 의원인가 될 무렵에 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처음에는 거기 한교를 얘기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기호보다도 더 선배인 군 원로들이 모인 데니까 육군 참모 총장 지낸 분들, 국방부 장관 지낸 분들 뭐 이런 원로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한상병이 걔는 요새 뭐 하냐 자꾸 이러는 거야. 상병이.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한교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배 장군들이 네. 불렀던 별명인가 봐. 상병이가 장군 까면 무슨 아니다. 걔가 어떻게 별을 세 개나 달어. 아니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냥 짝대기 3개나 가져가라 이거예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슈퍼챗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KG 미들님인데요. 장동혁 대표님 위해서 당원 가입했고 장채고님 덕분에 멸콩천사 가입했습니다.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당원들의 힘으로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 정호김 전 의원이 방송 나와서 장동혁 대표 엄청 까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했나 봐요. MBC에서 사약을 들이켜라느니 뭐니 말을 하니까 오늘 정호김 전 의원이 조선일보 유튜브 나오니까 당원들이 다 몰려가서 그 발언을 항의하고 사퇴하라고 채팅창 도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호김 전 의원 표정이 내내 어두웠다.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라고 막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후기들이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라도 우리가 움직여서 저기 막 단체 행동하고 보여주고 우리 의견을 표출하고 조용한 지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이제 시끄러운 지지자가 돼야 돼요. 그게 또 하나의 행동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인이? 앞으로 종옥임 이제 출연하는 방송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환영 인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MBC거든요. 그 서슬퍼런 MBC, 그 왼쪽으로 저렇게 경도된 MBC에 사람들이 시청자 의견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썸네일 삭제했다 하더라고요. 썸네일 삭제는 기본이고 거기에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사과,
사과하는 의견을 쓰더라고요. MBC가 처음입니다. 우파한테 사과하는 거 처음. 누가 봐도 우파잖아요. 네. 우파한테 사과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어떤 우파들이 지금 숫자적으로도 적지 않다, 샤이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면 바로 행동한다. 행동하면 표난다, 무섭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옥진 같은 경우도 자기를 뭐 지지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그 여론 변화라고 느끼진 않겠죠. 다만 그 목소리가 크면 그 모르고 왔다가 정호김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었어? 평가를 하게 되죠. 자기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끼치죠. 스피커로서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방송국이 느끼는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파 시민들이 분노를 제대로 표현함으로써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오김이가 뭐 나이스아이나 먹었는데 국회의원 비례로 어떻게 줄 잘 서서 하고 난 다음에 내내 지금 정치판 주변에서 저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자가 오랫동안 종편에 마치 우파 패널인 것처럼 그리고 나와서 뭐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땐 제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자는 무슨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방송이 불렀다. 그 방송이 좋아할 얘기가 뭐지? 맞아. 또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작가는 뭘 좋아하지? 이런 성향을 잘 알아. 맞아요. 하도 다녀서 뺀질뺀질을 그러면서 다녀가지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 박사님 방송 출연했을 때 어땠어요? 그냥 뭐 우파처럼 막 세게 했지. 그리고 저자가 국방안보 쪽에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주로 그쪽으로만 불렀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죠, 그것도. 그렇죠.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원내 있을 때. 나하고는 저는 정홍임이 같은 것하고 정치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게. 그냥 뭐 어쩌다 부르면은 이제 국방안보 얘기나 물어보고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자가 그런 식으로 서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불렀으니까 MBC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장동혁이한테 아주 좀 세게 말해주고 해련적인 주장을 하면은 좀 되겠네. 근데 요새 그건 문제예요. 자기 유튜브에서는 자유우파 전사인데 방송 나가면 막 한동훈 편들고 뭐 제가 누구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도 여러분이 잘 가리셔야 되고, 물론 공중파 나가면 저도 좀 순화를 합니다. 제가 멸콩TV 하듯이 하면 그치. 우리가 말할 기회를 뺏기니까. 근데 이걸 말을 순화해서 하는 거라 의견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건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분은 제가 비하인드를 아는데 대자유총회에서 뭐 섭외 1순위였죠 당연히. 어떤 유튜버로서는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섭외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레거시 미디어 출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저도 예. 레거시 출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MBC 나가고 YTN 나가서 인터뷰하는 거 시청자들이 그러니까요. 야 인터뷰 잘했다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 세게는 안 해요. 예. 살살하지만 방향성은 수위를 갖고. 지키지만 의견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죠. 의견은. 그때도 이제 대자유총회 이제 소속된 다른 분들도 부회장도 나도 레거시 미디어 다 출연하는데 나도 YTN 나가는데 뭐 어디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아하다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그게 단순히 출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치어리딩을 세게 하고 지금 자기 채널에서는 아예 다른 입장으로 할 것이다. 근데 아직도 그런 낡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 물 건너 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그럼요. 자, 저희가 3부 넘어가기 전에 이 장동혁 대표 흔드는 사람들 뭐 그동안 많이 말했던 사람 말고요. 저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짚어보고 싶어요. 옛날 인물이니까 박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YS 차남 김현철 이사장입니다. 김현철이. 장동혁 대표를 보고 홍명보도 사퇴는 했다. 여기서 또 막말을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부끄러움을 안다. 근데 이분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아들이고요. 9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10억 5천만 원, 추징금 5억 2,420만 원 확정됐으나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아마 특사가 됐다는 것은 벌금이나 추징금도 안 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분이 누구한테 뭐 부끄러움을 아니 많이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한동훈 옆에서 설치는 거예요, 박사님? 뭐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기해가지고. 아니 김현철이가 나 지금 개인 비평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팩트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안 읽어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우리 박사님 다 있잖아요. 김현철이 그 말했어? 그럼 바로 김현철의 그 과거 다 떠올라요. 아니 소통령. 이제 김현철이가
정치 진짜 하고제비예요. 어떻게든 하고 배지 한번 싶다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든 배지 한번 다는 거가 평생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결국 못 달았잖아요. 네. 배지 달기는 그냥 감옥에 갔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김현철이가 보인 그야말로 갈짓자 행보는 그 설명 이유가 뭘까를 따로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배지 다는 길을 찾아간 거야. 자기 딴에는.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 길을 맨날 진짜 엉뚱하게 찾아다닌 거예요. 당적을 옮긴 게 벌써 몇 번입니까? 그래서 저 정도 되면 나이도 이제 뭐 70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배지 욕심 내려놓고 그 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있죠. 국회의원 경선에 뛰어들었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네. 부산 서구인가? 네.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인 김영삼의 선거구가 서구니까 부산 서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른바 민주계 YS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지원 유세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게 잘 안 됐는데.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제 아들 정치 임무는 좀 방해를 말아야지. 지금 저렇게 분탕을 쳐놓으면 지 아들 나중에 뭐 내년 2년 후에 다시 총선인데 도전 기회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때문에 YS의 명성에 흑칠을 했지. 그다음에 지 아들 정치 길까지 지금 막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지가 배지 한번 달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라서 뭐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자식 할 것도 없다. 예. 지금 이제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하고제비들, 공천 받고 싶은 애, 공천에 이제 장동영 대표의 유무가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들만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면 김현철은 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국회의원 되길 원한다. 아들이 어떻게든 근데 정치하길 저런 원한다. 멘트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렇게 힘을 보태가지고 장동영 대표가 만약 물러난다면 자기 아들한테도 길이 열릴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철은 우리에게는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시고, 아들도 계속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목요일마다 보여드리는 집중탐구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주당을 폭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쌍두마차 정청래와 김민석 누가 다음번 당대표가 될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원 CNI 조사에서는 김민석이 조금 치고 나오고 정청래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1인 1표제 짠물 당원들이 투표하면 정청래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김어준과 유시민이 버티고 있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난리가 났어요. 김민석은 당대표 2번 할 필요가 꼭 있냐? 그랬더니 정청래가 총리했던 사람이 당대표 할 필요가 있냐? 최민희가 얘기했죠. 네, 최민희가 정청래 제 거들어주는 스피커가. 거죠. 네. 박사님, 이 감정 갈등 누구 하나 이긴다고 안 끝나지 않아요? 김민석이가 정청래한테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저격한 건가요? 이재명 저격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재명은 2번 했거든요. 연달아서. 아니 지금 총리 그만두자마자 이재명이하고 차별화해야 지가 뭐 당대표든 뭐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정청래를 때렸지만 이재명이 더 뜨끔할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 우리 고 박사님은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엄청 유머러스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여기 방청석 있으면 깔깔 터지고 난리 날 텐데 저 혼자밖에 안 웃어서 좀 외롭습니다. 예. 여러분 재밌으시면 웃으면서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네. 아까도 계속 이렇게 변화구를 계속 던지시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박사님 이 정도 갈등이면 예.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손 잡아주고 막 화합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얘네 이제 봉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강을 건넜다고 봐야죠. 네. 원래 권력 투쟁에서 제일 잔혹한 거가
공산당의 종파 투쟁이에요. 아, 공산당 종파 투쟁은 다 죽여버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로 다 실제 죽여버리는 소련, 거니까. 중국,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네, 특히 북한의 주사파잖아요, 이게. 북한 본따서 지금 하는 것들인데, 이 북한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이 집권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피가 흘렀거든요. 소련파 다 죽였어요. 사형시켜. 그냥 총살시켜. 네. 연안파 총살시켜. 마지막으로 남노당 박헌영파 총살시켜요. 그것도 간첩으로 엮어가지고서 총살시키기 때문에 명예회복도 잘 안 돼. 그래서 그 왜 삼족을 멸한다 이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렇죠. 진짜로 이 공산당의 종파 투쟁은 삼족을 멸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봉건 시대 때 삼족은 친족이잖아. 아들 때, 아버지 때, 손자 때. 근데 이 공산당 종파 투쟁에서는 삼족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은 다 죽여. 가까운 사람. 그러면 일테면은 이제 이 공산당식으로 얘기하면 장해찬이 걸리면 고성국하고 권유는 같이 죽는 거야. 아니 방송에 같이 출연해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이제 김어준 매불쇼가 날아가나 마나 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김민석이 세워서 당권을 잡으면 정청래 세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김어준이 유시민이 뭐 문재인이 다 날아가는 거야. 문저 털레고 다 날아가는 거야. 아니 개딸이 문저 털레오를 그냥 만들었겠냐고. 이것들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든 거지. 예. 이런 그만 죽기 아니면 살기 게임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만나서 이재명이 좀 고개 숙였으면 뭐 죽기 살기 싸움까지는 우리가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혹시 봉합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둘이가 정반대해서 끝까지 달려가 버렸잖아요. 예, 파탄이라고까지 언론은 얘기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이건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종북수사판 내부의 이른바 종파투쟁 형식의 이 권력투쟁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이제 시작됐다. 목회님 어떻게 보세요? 이 심각한 갈등. 네, 아무튼 어제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재명이 이제 문재인한테 예우를 다하는 것인가? 문재인과 협조를 하는 것인가? 그럼 정청래 당선시켜야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자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제 묘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결국에 문재인 얘기 잘 들어보면 정청래가 이겨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그 고정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확장해야 된다. 정청래가 그게 부족하다고 돌려까는 것 같죠. 김민석이 되면은 확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것도 뭐 자기들끼리만의 망상이겠으나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제 이제 오찬이라는 것도 양쪽의 이제 양쪽의 어떤 개파의 코어 지지층들은 별로 흡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뭐 손잡고 그러면은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권력을 반반 나눌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아까 이제 공산당 이야기하시고 뭐 북한, 소련, 중국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 전부 다 친중 친북이잖아요. 뭐 쉐쉐도 하고 북한이랑도 평화롭게 지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민주당 정치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이 공산당,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배우나? 혹은 중국한테 아예 구체적으로 지령받나?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홍콩에서 경험했던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압제,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싸움에서 지면 정말로 일파, 뭐 개파뿐만 아니라 개파에 지금 파생되는 여러 일파가 다 멸문지화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진짜 싸움을 할 때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거 뒤에서 엄청난 그 뭐랄까 살벌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우파들이 같이 이제 전달을 하고 알릴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해찬이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네, 그 갈등 조성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렇죠. 아이고. 네. 이 유시민이는 이해찬이 밑에서 그 비서관 하면서 정계 입문을 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생각보다 이게 그립이 셌어요. 그렇죠. 이재명도 사실 이해찬이 직접 밀어주면서 대선 주자로 좀 키워온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원래 그 당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운동권 주류도 아니고 아니었고, 당 주류도 아닌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하니까 여전히 반 이재명 전선이 두터웠거든요. 이걸 이해찬이가 이재명 손을 잡으면서 이재명 대세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해찬 지지 포럼인 광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광장을 이재명 조직으로 이해찬이 붙여주고 그때 난리 네. 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 많이 봤던 이화영 뭐 맞아요. 그 이화영도 원래 통해가지고 이해찬 사람이죠. 예, 이화영 통해 가지고 뭐 이해찬이 월 얼마씩 지원을 뭐 이런 그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해찬이 지금 한국에서 뭐 건강 이상이 생겨 한국에서 이렇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갔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들 다 공교로운데 모르겠어요. 내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는지 혹은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어떤 갈등 중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해찬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의 킹메이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도 운동권 주류도 아니고 원래 주류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찬이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책임 총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권력을 그러네. 노무현이랑 거의 반띵해서 나누듯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다음에 정동영이가 나갈 때는 정동영이는 나름 이 운동권 지분도 좀 있고 또 그 좌파의 지분도 좀 있으니까 이해찬이가 거들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정동영이가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이해찬이는 좀 외로운 그 세월을 보냈을 텐데 정동영이 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될 때 또 이해찬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아유, 문재인이 내가 문실장 했는데. 아랫사람으로 완전히. 아니, 그게 실제로 아랫사람이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50년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를 쫙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문재인이가 바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두 번째 도전해서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두 번 다 사실은 이재명이가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해찬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이해찬이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 게 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이의 비서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정치 행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시민이가 이재명이를 향해서 지금 아주 그 뿌리가 뭐냐 이거 갖고 공격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뿌리가 뭐냐. 우리는 증축하려고 그랬는데 왜 다 부수고서 네가 뉴 이재명 집을 지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해찬을 핵심고리로 해서 기존의 운동권 주류와 DJ 때부터 내려온 좌파 주류가 이재명을 옹립한 건데 그 핵심고리가 이제 깨어져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누구냐? 이해찬의 복심인 유시민에 의해서 이게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찬이 있을 때는 이해찬이 이재명을 밀어주니까 유시민도 그 흐름에 어쩔 수 같이 없이 있다가 갔던 거죠. 이해찬이라는 어떤 그 큰 손이 사라져 버리니까 네. 유시민이 이제 내가 낸데 예. 내가 더 머리 크다. 내가 이제 이해찬처럼 이 진영을 다 쥐락펴락 그렇죠.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재명과 붙는 그래서 형국이 된 이게 거군요. 김어준이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는 조금 그 충격이나 이게 뿌리가 그렇게 김어준이도 뭐 좌파의 무슨 메인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나 유시민이가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좌파 진영 내의 권력 구조로 보면. 그런데 김민석은 그래서인지 유시민의 증축록은 동의가 안 되는 것도 많다. 사실관계도 오인했다라고 하거든요. 둘이서 붙으면 김민석이는 유시민이한테 그냥 박살나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총리 출신의 대통령이 막 아이고 밀어주고 뭐 해도. 지가 총리면 총리지. 그래. 예, 그거 한번 진짜 어디 저 족보 언론이나 좌 언론에서 그거 한번 유시민이하고 김민석이 한번 토론 붙여봐. 아주 재미는 있을 거야. 네. 근데 박살날 거예요. 김민석이가. 야, 그러면은 지금 이 국면에서요. 저는 사생결단이라 보는 게 정청래가 지면 이재명이 정청래 공천 절대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정청래도 문제가 많잖아요. 보좌관 성비위도 있고 그 아들 성추행도 있고 이런 거 다시 막 수사하고 까고 하면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또 김어준과 유시민은 정청래가 지면 에이 너네 이제 한물 갔네 소리를 들을 거예요. 반대로 김민석이 지면 이재명 대통령 별거 아니네. 정권 1년 차에 당대표 하나 못 만들고 레임덕이네. 그러니까 물러날 데가 없어 보여.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이재명, 문재명의 밥을 먹었건 말건 간에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진짜로 김어준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정말 완연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재명 친명계 스피커들이 아예 김어준에 대해서 뭐 누구는 상욕을 하기도 하고 그쪽 정당 청년 정치인이 어떤 평론가들은 엄석대 제사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저물고 있다. 이제 김어준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김어준의 동시 시청자가 20만이 넘던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줄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 이제 그 정지 작업 들어가는 것이죠. 뭔가 정청래를 치기 전에 지금 이쪽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이쪽에서의 응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생결단을 할 때 말하자면 이 정청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 중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김어준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라는 것이죠. 얘기한 것처럼 아예 드러내놓고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하기 시작하고 이런 그림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제일 이제 결정적인 장면은 딱 참고 안 건드리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거 이재명을 비판하더라도 재판 받아라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공소 취소하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그 선을 넘냐 안 넘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이재명의 공소 취소 특권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이 김어준 입에서 나온다? 김어준이 만일 죽기 전에? 그럴까봐 사실 죽이는 것인데. 김어준이는 안 죽어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은 권력에 취해서 지가 실수를 해갖고서 스스로 무너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김어준이는 딴지일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름부터가 딴지 아니야. 이건 이자는 처음부터 그냥 비주류고 반주류야. 그렇죠.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수십 년간을. 이거는 누군가와 계속 싸우면서 살아남은 거고 누군가로부터 탄압받고 압박받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남는 거야. 그 귀재야.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 탄압이다. 그렇죠. 지금 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김어준이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코스프레로 수십 년을 버텨온 김어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점점 영향력이 소멸됐을 텐데. 오히려. 그리고 정치 권력의 단맛에 빠져서 오염됐을 텐데 오히려 지금 예전에 김어준이처럼 날이 선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런 식으로는 김어준이를 더 크게 살려주지 절대 죽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압서서 핍박서사를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김어준은 이미 돈을 또 벌 만큼 많이 벌어서 프랑스 파리에 한 식당 차리고 파리에서 귀족 행세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야, 그거 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만일 이제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수사 리스크 뭐 이런 게 생기면 파리 가겠다는 거지. 파리 가지고 거의 안 돌아오면 되는 거네요. 거기서 완전 쉬는 귀족이에요, 보니까. 엄청 비싼 데다 한 식당 고급스럽게 차려놓고 막 손님들 맞이하고 막 경호원도 대동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김어준이 공격하는 게 뭐 구독자가 빠진다 뭐다 하는 게 개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이 개딸들은요, 그냥 이 저물어가는 권력의 그 끄트머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저게 설마 저것까지 기획했을까 싶긴 한데 저건 김어준 입장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슬그머니 신압으로 사라질 뻔했던 김어준이 다시 크는 오히려. 아주 좋은 호재라고 김어준이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점은 그동안 보수 진영이 소위 말하는 친박 친이의 계파 갈등 그리고 배은망덕한 한동훈의 그 윤한 갈등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 속에서 고름이 질질 흘러나오면서 쓰러진 제풀에 꺾여 쓰러진 건데 이제는 권력을 독식하고 배부른 돼지가 된 좌파 진영이 드디어 사생결단의 계파 갈등을 시작했다. 그러네요. 이건 이번 전당대회로 누가 이겨서 봉합되는 게 아니라 진쪽도 승복 안 하고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독하게 달려들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로 다이어트 실컷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저 돼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이제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송영길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박사님? 그냥 별 변수 못 될 거예요. 변수는 못 되고 그냥 김민성한테 뭐 단일화 내지는 결선으로 보내주고 사라지게 될까요, 송영길은? 뭐 그러겠죠. 난 송영길이가 이 시점에 당대표 출마하는 게 진짜 뜬금없잖아요. 네. 뜬금없는데 송영길과 김민석이는 거의 운동권의 거의 동지적 관계로 쭉 왔어요. 네.
뭐 한쪽은 서울대 한쪽은 연대에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각자 나간 다음에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쉽고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을 나름대로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재밌죠. 지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여도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자들 있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예. 저는 이게 일종의 무슨 단일화 쇼 같은 거를 김민석이하고 송영길이가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역풍이 훨씬 더 크게 불 겁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에 더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이게 너무 빤히 거니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이 전대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송영길이도 지정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이한테 지역구 한번 갖다 바쳤으면 됐지. 뭐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지정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바로 그 변수 때문에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들은요. 우선 참 이 말 많고 탈 많은 선관위 까도 신기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선관위 올공 그 현장을 가봤더니 투표지들이 안방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샤워시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끼 삼아서 갑자기 투표지부터 옮기자고 하지를 않나. 참 요지경인 선관위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선관위 관련해서요. 서영교 이제 법사위원장을 한 번 더 맡게 된 법알못 이 서영교 씨가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6월 3일에 은밀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도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재고 문제는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오늘 심층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고 또 교육부 공무원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할 일인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좀 하지 않았던 그런 각도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의 집 싸움 구경하는 것만큼 또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우리 집에 이렇게 불날 때 얼마나 팝콘 구경하면서 한마디씩 그렇게 모진말 톡톡 내뱉으면서 꿀잼을 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친명계 쪽에서는 좀 탐탁치 않은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좀 조용한가 했더니 우재준 의원이 이 장동혁 지도부가 실질적 임기가 끝났다라는 이런 막말로 또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좀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은쌤 따라 넘어왔다고, 비대위 갔다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호시절님 제가 자주 봬요. 유삐삐님 제가 자주 뵙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재현김님, 수경님, 네, 데빌가브리엘님, 네, 박은경님, 정진범님 입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멸콩TV는 어떤 그 고정 인사가 있나요? 인사 방법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해찬 부원장님 오시면은 좀 하나 개발하시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이 선관위 아직까지도 뭐 부정선거에 부정이란 단어 꺼내지 마라, 부실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요, 총체적 부정이다라고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제 개표소가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27일 만에 열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열지 말아야 한다라고 또 애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타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꼼수를 야밤에 벌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선관위에 대한 못마땅한 그런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도 좀 이해는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모두가 보는 가운데 열어봐야 되고 그 봉인된 상자 안에는 한간에 떠돌던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투표지가 이상하다부터 해가지고 무효표가 아닌데 무효 처리됐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가?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열어야 했다면 그래도 국조위에서 여야가 다 보는 가운데서 경찰 입회 하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투표지가 지금 그대로 봉인이 된 채로 그 현장에 그 샤워 시설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봉인을 뜯고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이거를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국회로 옮겨서 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같이 이따가 공유를 곧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투표소 갔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참, 그 현장 안에서도 이 사지를 끌려가지고, 경찰에서 끌려가지고 나오는 우리 국민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야당의 역할은 그럴 때일수록 한 분 한 분 다치시는 분이 없도록 또 하고,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그 부분, 우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으로 모든 것을 실시간 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실 국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가보지 못하는 곳을 가고 국민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해드리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국조특위에 계시는 그 의원님들께 저도 열심히 의견 전달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답을 많이 주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현장, 네, 현장이죠 라고 하십니다. 한나님께서도 현장이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현장이다. 아무리 덥더라도 땀 뻘뻘 흘리더라도 현장 개표가 맞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또 민주당 의원은 이거를 옮기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선관위가 출장을 갈 때 민주당 의원이 동행을 하고 하필이면 왜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그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에 사전투표 이전도 아니고 본투표 당일에 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참 친척관계인가 싶다.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국조특위에서 밝혀질 수 없다면 특검을 추진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것은 과연 선관위에 이 불법 채용이 된 공채로 떳떳하게 여러 명이 이제 지원을 해서 가장 스펙이 좋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뽑혔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냈을 경우 그중에 민주당 관련된 친인척은 과연 몇 명이 될까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요. 양당을 다 같이 양당의 이 관계자를 다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여행임에도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선관위를 감싸주는 법은 다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방금 여러분께 공유드린 이런 질문도 저는 마땅히 해봄직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선관위를 위해서 냈던 그 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니 뭐니 선관위를 비방하는 그런 뭔가 확실한 근거, 팩트가 없는 의문을 제기를 할 때에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입법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지난 우리 그 탄핵 전국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이 선관위는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기가 무섭게 그걸 아예 법으로 추진을 해버립니다. 입법 추진을 해버립니다. 어느 당이 했습니까? 그거 다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조 좋습니다. 그런데 국조 끝날 때까지 이 30일 가까이를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당 주도로 해야 됩니까? 반드시 야당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많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요. 무조건 야당이 진행하는 특검이 되어야 이런 민주당과 선관위가 어떤 유착이 있는가에 대한 의혹, 지금까지는 의혹 단계이지만 정황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모조리 발본색원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어제 현장에 보면요. 이 지난달에 성조기를 이렇게 치마처럼 두르고 절대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 올다르크라고 불렸던 이 여성분도 모습을 드러냈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또 경찰이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도 손을 못 대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이 분의 진심도 저는 10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 주에 출석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괜히 언론에서 또 음모론자라든지 어떤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싸잡아서 폄훼하는 그런 기사를 또 막 이상하게 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이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성분께서 무사히 조사를 받고 나오시기를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선거 당일에 어떤 민주당 의원이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다. 이거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의원 이름이 뭡니까? 서영교 의원입니다. 이분 이번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우기고 우겨서 결국은 본인이 한 번 더 해 먹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지금 왜 6월 3일 당일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기표 방지를 안내해달라고 하는 지역의 민원을 나는 단지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당화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까? 수긍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중기표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달라. 민원은 맞겠죠. 정당한 민원은 맞겠죠. 근데 이것을 의원 개인이 중앙선관위원장 개인 폰으로 전화해서 부탁을 할 일입니까? 청탁을 할 일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중기표 방지라는 것이 본투표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뭐 한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전투표가 이미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의 말처럼 이중기표 방지를 안내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민원 날짜는요. 사전투표 1주일이나 2주일 전에 그걸 얘기했었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이중기표는 본투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의원 선거하고 구의원 선거하는 거, 가나 찍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우리 보고 지금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통화 내용이 지금 오갔는가? 그거는 이 당사자 2명 말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 왜 굳이 정확히 시간이 오전 9시 39분이라고 합니다. 준비 다 하고 딱 출근해가지고 바로 전화한 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네요. 과연 이 선거 당일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서영교는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영교는요, 진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선 이번에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던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라고 혹시 주변에 이 민주당 지지자분께서 아니 법사위원장이잖아 서영교가 아니 노태학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요. 이런 예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이 수능 시험날 아침에 한국학력평가원 우리 여기 수능 출제하는 곳에다가 위원장한테 평가위원장한테 학력평가위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학력평가원장한테 전화하는 거 이거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너 수능 출제원한테 왜 전화했어? 학력평가원장한테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OMR 카드 답안 표기 좀 확실히 실수 안 하게 해달라고 민원 넣으려고 이딴 변명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수능 당일은 누가 학력평가원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일부러라도 전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뒤집어 쓰려고, 무슨 혐의를 지금 받으려고, 무슨 피고인이 되려고 그렇게 그날 당일날 전화를 합니까? 하물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영교 의원이 왜 본인도
민주당원이면서 정당의 일원이고 요직에 있는 사람이면서 중앙선관위원장한테 개인 폰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선거 당일에 본선거 당일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요 핸드폰도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조사를 해봐야 되는 일이니까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사실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서영교 의원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비슷했어요. 네. 저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적 조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법적 조치하고 그쪽도 법적 조치하고 도대체 당일날 선관위원장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다 까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사적 청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엉뚱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내빼는 게 어딨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다음 주제 좀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선거 관련 문제인데요. 아이고 크크크 돼지 흉내 내지 말라고 돼지 소리가 나야 돼. 이게 가래가 끓어야 됩니까? 아유, 예, 좀 이렇게 일부러 감기 걸릴 수도 없고 제가 원래 성대모사를 나름 그래 좀 하는 편인데 성대모사 좀 그나마 잘하는 게 제가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는 조금 합니다. 네, 다음 방송 혼자 라방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울린다고요? 알았어요. 그만 안 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42%, 좀 짜게 나왔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청년층 18세에서 29세에는요. 53%가 나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60%가 넘게 나왔었잖아요. 지금 조사하면은 정당 지지 정당별로는 70% 나오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한 것처럼 실제 득표 수와 그리고 입력값이 다른 사례가 3군데가 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몇 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표를 받았는데 205표를 받았다라고 써놓으면 이거 공정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한 표라도 어긋나면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는 어떤 해명을 했느냐? 답안지 밀려 쓰듯이 밀려서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실수니까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선관위, 제가 볼 때는 야당 주도의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슈퍼챗 하나 왔는데요. 엔드 탱클리스님께서 미국 계시나 봐요. 달러로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위아더 김효은.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요, 좀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멸콩TV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하자면, 한 3일 전쯤에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 가지고 저녁 뉴스를 도배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인 즉슨, 이 외교 안보 포럼이라는 것이 우리 당에 있는데, 22대 국회 시작할 때 2024년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외교안보 포럼에 이번에 이제 재보궐로 들어오고 한 어떤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단톡방을 새로 만들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냥 자동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그냥 초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내 자의로 한 게 아니니까, 타의로 한 거니까 그냥 강제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 채팅방에.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의 한동훈이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건 의원인가 그 분께서 아주 반갑게 그냥
맞이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 나가는 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바꾼 지도 한참 됐었어요. 작년 이미 저 예전에 한 달 테러 때문에 핸드폰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바꿨었어요. 그 뒤로 1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단톡방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단톡방인지 1년 지나면요. 핸드폰 바뀌고 나면 번호 바뀌고 나면요. 수많은 방 중에서 이게 무슨 방인지 여러분 바로 알아봅니까? 경황 없습니다. 대표님 얼마나 바쁩니까? 평소 핸드폰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확인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이랬는데 밑에 누가 반갑습니다. 뭐야 이 단톡방 뭐야? 내가 왜 초대가 됐지? 하고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 쫌생이다 어쩌다 욕을 먹을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텔레그램 방이든 카톡방이든 단체 채팅방에 막 수십 명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막 아는 척을 하고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나올 자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커피 한 잔의 자유를 뺏으려는 이재명이나 의원이 원치 않는 단톡방을 나가려고 하는 자유를 싸잡아서 이것을 속 좁다 밴댕이 속이다 하고 욕을 하는 거나 지금 저는 이미 이 행태가 사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길래 제가 이거를 자초지종을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무슨 단톡방에 초대가 됐는데 한동훈이 인사하고 막 받아들이길 막 누가 뭐 안녕하세요 하고 받길래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나왔다고. 사이 안 좋은 거 뭐 여러분 우리 모두와 사이 지금 안 좋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그러니까 싫은 사람하고 갑자기 같은 단톡방에 초대가 됐는데 좋습니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사화를 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짜쳐요. 너무 짜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대표님이 해명을 할 일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전에 우리 PD님 띄워주셨는데 제가 그냥 제 SNS에다가 정리해가지고 딱 올렸어요. 근데 제가 올린 그 게시물 혹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저는 누가 이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초대를 했는지 저는 그거를 딱히 뭐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대표가 얼마나 바쁜데 이 단톡방을 그냥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초대를 해서 싫은 사람 인사받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모임 자체가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년 만에 갑자기 생긴 단톡방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단톡방을 개설하신 분께서 직접 전화가 저에게 왔었고, 2년 만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2024년에 포럼을 만들면서 단톡방도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번호가 바뀐 분이 많아서 새로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기존 단톡방에 번호가 바뀐 의원님들을 추가를 한 게 아니고 새로 단톡방을 어제 만든 것도 맞죠? 그랬더니 그걸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린 이 내용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그동안 없던 단톡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의 해명을 듣고 보면은 새로 단톡방 파서 모든 의원들을 한동훈 포함 다 집어넣은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게시물도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 9시 반쯤에 뉴스원에서 이거를 기사를 썼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후 1시 반쯤에 기사가 정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사의 가장 밑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하고 오해를 했다고 시인을 했고 그 글을 현재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SNS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글을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고요. 그날 저녁에 SBS, 채널A 이런 방송, 뉴스 방송에서는 저를 오해해서 이 중진 의원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개념 없다까지는 좀 오바긴 한데 하여튼 저의 실수로 저를 매도를 하고 방송들을 다 그냥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시물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
2014년에 이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었던 거는 몰랐지만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잊고 살고 있었는데 핸드폰 번호 바꾼 지가 1년인데 작년 9월도 전에 바꿨는데 그 이후로 이 단톡방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을 한 게 없다. 하지만 억울하게 그날 방송에서 뭔가 대표님이 쪼잔한 사람처럼 되면서 제가 괜히 억지 실드 치려다가 같이 바보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기사화하는 것 자체가 쪼잔하지 않나요? 그리고 기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사를 내렸다고 기사를 썼습니까? 뉴스원. 네, 이 기자님 이름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치면 나옵니다. 그 정정 보도 요청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짜치게 대응을 하면 똑같이 짜친 사람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기사 한 번 더 바이럴 태울까 봐 그냥 제가 바보 되고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댓글에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조중동은 김효은 안 부르면 김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은 뭐 부를 수 없어요. 나한테 입금 못 해주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동은 뭐 동이 채널A 아닌가요? 저 나름 그래도 네 방송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돌직구쇼 열심히 나가서 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는 한동안 조금 잘렸습니다. 한동안 잘렸다가 또 이제 나오라고 또 해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척지고 기분 나쁘다고 또 방송 출연 안 하는 거는 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할 일은 아니고 물론 우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어떤 논조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저도 화가 많이 나지만 그럴수록 악플과 그런 논조에 맞서서 사실대로 말을 최대한 열심히 변호를 하고 대변을 하는 게 대변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또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열심히 계속해서 저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싫어서 안 봤는데 봐야겠다 하시는군요. 많이들 봐주세요. 봐주시고요.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탄핵 전국 때 조중동 하면서 그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한참 했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이 구독률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때 논조가 좀 바뀐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와 항의와 그리고 댓글 투쟁이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제였나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 방송하면서 약간 목소리 약간 울먹거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 장동혁 대표의 이 개인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사약 드링킹이라 해서 사약 드링킹 여러분 이거 문해력이 필요가 없는 해석 아닌가요? 그대로 뭐예요? 사약 드링킹은 죽어라 아닙니까? 먹고 죽어라. 이런 발언까지 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지금 방송 출연하는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하고 우리 유튜버 감독란 씨하고 아직까지도 그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발언이 지금 더 패륜적이고 막말입니까? 사약 드링킹이 더 나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청년들, 이 어린 정치인들 지금 수모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내일 모레 이 연세가 꽤 되십니다. 이분. 그리고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신데 이분 아직까지도 방송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는 앞방송에서 댓글을 보니까 MBC의 그 해당 방송 나가서 말은 심했는데 이걸 딱 꼬집어가지고 또 여론몰이를 해가려는 그런 나쁜 세력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나쁘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속 패널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보기 싫으시면요, 대차게 싸워주셔야 됩니다. 대차게 싸워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 당 의원 출신이시고 또 저도 뭐 조선일보나 TV조선 출연하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마주칠 수도 있는 분이어서 제가 좀 참고 있는 거기는 한데 지난번에 우리 북갑에 우리 대변인들 선거 유세 갔을 때도요. 한 어떤 한파 방송에서 대변인들 나갔다라고 하니까 지원 갔다고 하니까 유세 갔다고 하니까 그래요? 박미명 김효은 뭐 아주 그냥 막 던지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던지는 애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평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좀 사고 치시겠다. 기본적인 이 당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우리 박민영 대변인 나이 2배 아닙니까? 네.
참 정말 이 손자 손녀뻘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대형 사고 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